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Essential Genes of LUCA라고 이제 최초의 생명체, 지구에 존재했던 최초의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 될 만한 루카, 하이포세리컬한 존재인데 여기에 필요한 필수 유전자가 얼마나 될까?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창일이고요. 지적설계연구회 소속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전에 교육받았던 기관들이 있지만 제 관점은 그 소속 기관의 관점을 대표하지 않고 이거는 제 자신의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시작합니다. Just in case. 그리고 제가 첫 발표이기 때문에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괄을 한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적 설계 이론은 it's all about design detection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체나 우주에서 어떤 설계를 검출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포뮬레이트 할 수 있는가, 이게 지적 설계 이론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설계 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포뮬레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학적 논의가 들어가서일 뿐이지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늘상 하는 일입니다. 이게 크롭서클이라고 이 충남 보령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이 소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이 헬기를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드디어 대한민국에 외계인이 다녀갔다. 두 번째 견해는 이거 누가 장난쳤느냐. 그 누구도 이게 자연법칙에 의해서 천둥과 번개나 어떤 다른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런 크롭서클이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나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뭐 사이언티픽 시어리를 세우지 않더라도 쉽게 이걸 딱 봤을 때 이건 외계인이 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인가. 물론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죠. 누군가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종결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설계 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하는 행동이고 이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포뮬레이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지적 설계 이론이 진화론과 반대되는 개념인가. 하지만 저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적 설계 이론은 에볼루션이라는 개념과 컴패터블, 양립 가능한 개념입니다. 심지어는 물론 이제 에볼루션이라고 하면 어떤 정의의 에볼루션이냐라는 것을 따져야겠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change over time 이런 진화의 개념과 양립 가능한 개념이고 심지어는 common ancestry를 받아들이는 그 에볼루션의 개념과도 컴패터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common ancestry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제 지적 설계 이론은 그 스트릭 폼의 한 그 니오다이니즘, 신다윈주의와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incomparable한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 이론은 과학 이론입니다. 물론 이 과학 이론이 철학적, 신학적, 종교적 함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지적 설계 이론은 과학 이론으로 과학 이론으로 보셔야 하고 이제 오해들이 많아요. 지지자들에게도 오해가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도 오해가 많은데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철학적, 종교적, 신학적 함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학 이론으로서의 지적 설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가 많은데 어쨌든 이 과학 이론으로서의 지적 설계 이론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많이 디스커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 입장은 공통조상 이론을 받아들이는 설계론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생명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캔서 에볼루션이라든지 뭐 안티바이오틱스 리지스턴스 메커니즘 같은 것에서도 이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뭐 모두가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언티스트라면.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이제 저는 진화론자입니까? 아니면은 설계론자입니까? 창조론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커먼 앤세스트리도 받아들이고 다인주의 메커니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한다고 한다면
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common design, common ancestry가 서로 mutually exclusive한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신 진화론자들의 입장과도 상당히 진화라는 것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아들인다는 부분에서 유신 진화론자로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그 디자인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엔터테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유신 진화론자들은 저를 같은 유신 진화론자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미묘한 유신 진화론자와 설계론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적 설계론을 지지하는 프로포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필수 유전자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유전자가 몇 개나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센셜 진이라고 하면은 이 진 중에 이제 여러 개의 이센셜 진이 있을 수 있는데 필수 유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센셜 진이라고 필수 유전자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이클 비히가 이야기했던 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하나의 싱글 오르게니즘 수준에서 이런 이센셜리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클 비히가 이야기했던 생화학 시스템에서의 irreducible complexity는 어떤 단백질 복합체 혹은 인터랙션하는 단백질 어떤 펑셔널한 기능적인 기본 유닛에서 이 생화학적인 구성품들이 어떻게 필수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싱글 오르게니즘 상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필수적인가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그래서 오늘 토픽의 주제는 이제 Essential Genes in the First Living Organism on Earth가 되겠고 제가 왜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생겼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신진화 진영과 설계론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커먼 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물론 유신진화론자 분들에게는 이게 좀 스캡티컬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몇 슬라이드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지구상에 많이 있는데 과연 몇 개의 유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했을 때 인간은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뭐 3만 개 정도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 엘레강스나 이제 드로소필라, 플라이 같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모델 오르게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애니멀들이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작고 그래 보이지만 유전자 숫자는 꽤 많습니다. 뭐 2만 개에서 14,000개 이 정도 됩니다. 또 이스트도 많이 쓰는 어떤 그 단세포 생물이지만 진핵 생명체인 유캐리ot이고 싱글셀 오르게니즘인데 유전자의 수가 약 5,400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프로캐리ot으로 가면은 숫자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물론 숫자가 더 훨씬 적죠. 프로캐리ot에 가면은 작게는 한 500개 정도에서 많게는 7,500개 정도 굉장히 다양한 수의 유전자, 전체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몇 개의 유전자는 꼭 있어야 할까? 그게 오늘의 주제이고 사실 이 논의는 이제 멀티셀룰러 오르게니즘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있고 조직과 장기들로 이루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휴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진이 이센셜하냐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싱글셀 오르게니즘은 이게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생명체가 사냐 죽느냐 이것만 판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hypothetically 이제 최초의 생명체 제일 간단한 생명체가 존재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생명체는 유전자가 몇 개,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할까? 그래서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 120억 년 전에 이제 빅뱅으로 우주가 기원이 되었고 지구는 한 46억 년 전으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업 앤 다운이 있겠지만
이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점점 컴플렉시티와 다이버시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구의 역사가 흘러왔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렇게 분명한 어떤 이 시점이 있겠죠. 라이프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전과 후를 나누는 기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추산하기로는 약 35억 년 전에서 37억 년 전, 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그 언저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컴플렉시티와 다이버시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에볼루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완전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면 이것들이 자연 발생하였고 목적과 의도가 없이 그냥 우연히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 자연주의적인 철학의 기반으로 한 무신론자들이 하는 주장이겠고, 유신진화론자들은 그것도 알고 보면 결국은 신의 섭리고 보이지 않는 간섭과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설계론자의 입장은 이 과정에서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설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설계가 있겠지만 하지만 일부 설계는 우리가 검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설계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와 존재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때 그 생명체는 아마도 현존을 하는 어떤 싱글셀 오르가니즘, 박테리아와 같은 프로캐리ot과 같은 그런 형태의 생명체였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물론 이 생명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화학 진화를 보면은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바이오모리큘스, DNA, 프로틴,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 슈거 모리큘, 그 다음에 리피드 모리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인올게닉 케미컬에서 어떻게 올게닉 케미컬로 바뀌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제임스 투어 같은 이제 신세틱 케미스트, 합성 화학자 같은 분들이 굉장히 지적 설계 진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이오제네시스, 이 케미컬 이볼루션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40억 년 전에 원시 지구의 조건에서 인올게닉 케미컬 모리큘들이 어떻게 올게닉 케미컬로 바뀔 수 있겠는가. 생명을 구성하는 그런 바이오 마크로 모리큘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이것을 다 건너뛰어서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이런 바이오 모리큘들이 충분히 존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정을 하고, 이제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도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0번 양보했을 때 이런 바이오 모리큘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제일 간단한 생명체들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생명체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생명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많이들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특성이고 이런 것들을 라이프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예들은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렇게 또 환경에 반응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리프로듀스 해야 되고 대사 활동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어떤 셀 같은 걸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유전 물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 생명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은 이 생명체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DNA로 구성되어 있고 DNA의 형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 유전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DNA에 쓰여 있는 ATGC라는 네 가지의 단어를 이 비슷한 RNA라는 다른 뉴클레익 엑시드로 전환을 시켜서 필사하는 과정을 거치죠. DNA라는 것에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꺼집어낼 때 이 트랜스크립션,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를 만들고, 이 RNA도 비슷한 네 개의 단어로 쓰인 랭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틴은 이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이거는 완전 언어 체계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translation,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NA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 DNA 정보를 RNA로 바꾼 다음에 그 RNA를 완전히 다른 랭귀지인 단백질로 바꾸는, 그 단백질이
세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루카도 우리 최초의 생명체, 우리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됐을 만한 공통조상이 되는 루카도 이 DNA 베이스의 어떤 생명체였고 RNA와 프로틴을 생명의 근간으로 하는 그런 생명체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를 이제 3 킹덤으로 많이들 보는데요. 박테리아, 유캐리엇, 아르키아 이렇게 3가지 3 킹덤이 있고 이제 루카가 이 모든 것의 공통조상이 된다. 그 루카는 현존하는 박테리아와 비슷한 어떤 싱글셀 오르가니즘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유신 진화론과 이 공통 분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프란시스 콜린스가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그 유신 진화론을 이렇게 정의하다시피 했습니다. 6가지의 큰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뭐 1부터 6까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대부분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설계론자에서 거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설계론자들은 3번과 4번을 거의 동의하지 못하는데 이 첫 번째 생명체가 탄생한 거에 대한 거에서는 잘 모르지만 유신 진화론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 생명체가 출현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에볼루션과 내추럴 셀렉션 이런 메커니즘들이 충분히 다이버시티와 컴플렉시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슈퍼내추럴 인터벤션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어떤 유신 진화론자들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뭐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동의하면서 유신 진화론의 6가지 프레미스에 다 동의하면서 설계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했느냐에 우리가 설계 추론을 한다면 여기에 설계 추론을 하는 설계론을 하면서 동시에 유신 진화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도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필수 유전자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 뭐 테크니컬 디테일들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보통 크게 이제 2가지 탑다운 어프로치와 바텀업 어프로치가 있겠습니다. 탑다운 어프로치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그 싱글 셀러 오르가니즘을 정한 다음에 각각의 유전자들을 망가뜨리는 방식입니다. 이거 실험적으로 어떻게 망가뜨리냐면은 옛날에는 어떤 방법을 많이 썼냐면 트랜스포존이라는 거 썼고 트랜스포존을 이렇게 유전체 사이에 삽입할 수 있게 하는 트랜스포세이즈라는 엔자임이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 트랜스포존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유전자 사이에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인서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유전자들을 망가뜨리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만약에 A, B라는 2가지의 유전자가 있고 A 유전자는 필수 유전자가 아니고 B는 필수 유전자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 트랜스포존이 이제 무작위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되는데 이 A라는 유전자 사이에 싹 껴들어가 가지고 A라는 유전자를 망가뜨리게 되면은 근데 이제 A 유전자는 필수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박테리아들이 살아남는 거죠. 계속 자라고. 하지만 이 트랜스포존이 B라는 유전자에 삽입이 되게 되면은 이 B 유전자는 필수 유전자고 트랜스포존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그리고 많은 박테리아 풀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박테리아는 뭐 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백에서 많아야 몇천 개이기 때문에 손쉽게 어떤 유전자가 필수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진 에디팅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고등동물 휴먼 셀이나 뭐 이렇게 메멜리언 시스템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의 실험들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그 오르가니즘에서 많은 실험 동물들에서 이런 일들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보시면은 이 각각의 그 박테리아나
다양한 생명체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필수 유전자인지를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뭐 대표적인 필수 유전자들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박테리아 종류들이고 전체 유전자는 몇 개가 되며 그 다음에 그 중에 필수 유전자는 몇 개가 되는가를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보게 되면 이제 종마다 굉장히 전체 그 토탈 총 유전자 개수가 많이 다르죠. 뭐 몇천 개인 것도 있고 작게는 475개. 그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이게 제일 작은 유전자 수를 가진 생명체입니다. 475개, 500개가 좀 안 되는 건데 이들 생명체에서 필수 유전자가 몇 개가 되는가 실험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했을 때 이게 많게는 한 700개 정도도 보이고요. 뭐 제일 적은 것들은 200개 정도도 보이죠. 그리고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 382개 정도. 최소한 한 200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이런 필수 유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필수 유전자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bottom-up approach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프로치는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있으면 유전자들을 하나씩 망가뜨려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거라면 bottom-up 어프로치는 아예 없는 데에서 유전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센셜 필수 유전자가 뭔가를 알았으면은 그 유전자들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그 합성된 유전자를 그 유전자가 없는 빈 박테리아에게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정말 살아있는 리빙 오르가니즘이 되는가. 이 뭐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법하지만 실제로 2010년도에 제이 크레이그 벤터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완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프란시스 콜린스와 함께. 이 사람이 이제 세운 그 JC 크레이그 벤터 인스티튜트 그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박테리아의 유전자들을 다 케미컬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빈 깡통 박테리아에게 넣어줘서 그 죽은 박테리아를 살아나게 하는 리빙 오르가니즘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오르가니즘 마이코플라스마 마이코이데스라는 유전자를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고요. 그것을 다른 마이코플라스마 스페시스에 넣어줌으로써 이 새로운 하나의 박테리아를 만들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약 유전자가 98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다 케미컬리 신세사이즈 한 다음에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분 이렇게 합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 어셈블하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합성하였고 이게 이제 아마 오리지널 박테리아고 이게 케미컬리 신세사이즈된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6년 정도 후에 이게 이제 버전 1이었고요.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유전자의 수를 점점 줄여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스마는 약 9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 유전자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빼버리고 필요한 것들로 최대한 줄이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또 사이언스 페이퍼에 이제 버전 3를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제 그 전에 거는 1밀리언 베이스였는데 이건 좀 한 절반 정도를 줄였고 유전자 수도 473개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탑다운 어프로치를 쓰든지 바텀업 어프로치를 쓰든지 제일 간단한 박테리아 세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가 최소한 200개는 넘는다. 뭐 300개, 400개, 뭐 베리에이션 실험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수백 개의 유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 유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유전자들인가? 그 암호화하고 있는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은 인포메이션 스토리지와 프로세싱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에서 봤던 것처럼
DNA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RNA로 컨버트한 다음에 그것을 또 프로틴으로 트랜슬레이션하는 그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필수다. 그건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실험적으로 그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세포가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셀 사이클이라든지 세포 주기, 세포가 분열하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신호 전달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대사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단세포 생명체에 필요한 유전자라는 것이죠. 루카도 우리가 생각하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도 이런 유전자들을 필수 유전자로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추산하기로는 이 루카는 약 한 10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루카도 한 200개에서 한 몇백 개 정도의 유전자들은 어떤 필수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센트럴 도그마에 필요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랑 스토리지, 그 다음에 대사 활동, 여러 가지 필수적인 세포 활동들에 필요한 그런 머시너리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마이클 비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논의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각의 그런 프로틴 머시너리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틴 머시너리들이 정말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지적 설계 연구에 참석했을 때 이렇게 몇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지만, 예를 들면 RNA 폴리머레이스, 이거는 트랜스크립션 전사에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건데, 얘네들도 이제 구성품 하나하나가 없으면은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아규먼트도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좀 디테일한 거는 아니고,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 어떤 비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플랜들이 필요한데, 이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 이 단순히 유전자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전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유전자를 활용하는 시스템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초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지 뭐 몇백 개의 유전자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전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머시너리들, 프로틴 복합체들,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저장할 건지, 레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트랜스크립션을 어떻게 할 건지,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상, 계획들이 미리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한 번에 first living organism이 출현할 때 한 번에 다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non-life에서는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랜덤 뮤테이션에 작용하는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은 이 생명체가 시작되고 나서 작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이런 다윈주의 메커니즘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 유전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없이는 최초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한 예로 이제 이게 RNA 폴리머레이스인데 멀티플 프로틴 컴플렉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이게 뭐 하나의 익셉셔널한 예가 아닙니다. 모든 단백질 복합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상호작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DNA 레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컴플렉스들이고, RNA 폴리머레이스, 그 다음에 그 트랜슬레이션을 담당하는 라이보솜 컴플렉스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틴, RNA 컴플렉스들이 함께 모여져서 함께 작용을 하는 거죠. 퀘스천은 이제 그러면 과연 첫 번째 first living organism이 출현하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출현했는가? 과학자들은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biological big ba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생물학 수준에서의 빅뱅.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 이제 빅뱅 이야기,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빅뱅 이야기를 하듯이 이 최초의 생명체가 존재할 때 잘 모르는 빅뱅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유진 쿠닌이 이야기하기로는 단지 최초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 혹은 모든 메이저 에볼루셔너리 트랜지션에서 이러한 바이올로지컬 빅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관찰한 바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그 바이올로지컬 빅뱅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바이올로지컬 파인 튜닝 아규먼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의 층계가 있고, 이렇게 보면 바이올로지가 있고, 케미스트리가 있고, 피직스가 있는데, 이 모든 이 각각의 층계들이 이렇게 다음 그 어퍼 레벨로 그 환원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론적인 한계도 있고, 또 이것들이 또 다음 어퍼 레벨로 환원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은 이 피직스 레벨에서 파인 튜닝 아규먼트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모든 각각의 지식의 층계에서 우리가 미세 조율 논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지 그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때의 파인 튜닝 아규먼트뿐만 아니라 그 메이저 이볼루셔너리 트랜지션 단계에서 우리가 파인 튜닝 아규먼트 그리고 지적 설계 논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마이클 비가 엣지 오브 에볼루션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카피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레벨의 생명 현상들이 존재하고 이 각각의 생명 현상에서 미세조율, 파인 튜닝 그리고 설계를 인보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물론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비도 공통조상을 받아들이는 과학자이고 이런 에볼루셔너리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엣지 오브 에볼루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엣지는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고, 최근에 그의 저서 그 다윈 디버브스에 보면은 옛날보다 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마 이거는 엣지 오브 에볼루션은 더 밑에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경험적인 근거들이 밝히기를 제일 단순한 생명체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유전자들이 필요하다. 그 루카의 경우에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유전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foresight, 비전들이, 플랜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은 거의 바이올로지컬 빅뱅과도 같고, 우리는 여기서 파인 튜닝 아규먼트 그리고 지적 설계 논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과 어떤 커먼 그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기대되는, 예상되는 답변들은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디보라 허스마라고 이제 그 최근에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죠. 이 책에서 이제 유신 진화론의 그 바이올로고스의 현재 대표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스티븐 마이어에게 답변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그 만족스러운 자연적 설명은 아직 없다라는 것을 자기도 인정을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신 진화 진영에서는 이것도 여전히 액티브 리서치 에어리아라고 보고 언젠가는 자연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자연주의적 낙관론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관점은 그나마 건전한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설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문제는, 이제 유신 진화론의 문제는 설계의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설계를 그 합법적인 과학 이론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설계 추론 자체를 어떤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과학 이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주의적 낙관론에 기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의 비유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설계론자이고 어떤 사람과 도박을 하기로 합니다. 이 아리따운 여자분과 딜러를 끼고 딱 우리 섰다 10판만 하자. 그래서 이게 40개의 화투 카드로 이제 2장씩 나눠 가져서 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딱 10판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딱 패를 받았더니 장땡이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38 광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잃었어요. 그래서 열판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뭐 볼 수도 있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장땡만 나오고 이 상대방은 계속 38 광땡만 나와요. 여러분 한 몇 판 정도 지면 이게 누군가 이 판을 조작했다고 의심을 하겠습니까? 저는 한 세네 판만 하면은 딱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신진화 진영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 라는 입장일 테고 설계론자들은 이미 판이 나오기 전에 야, 이건 누군가가 조작을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도적 개입, 그러니까 설계를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설계 추론은 여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동작 그만하고 누군가 도박판에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시하고 그것을 탐지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설계 추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설계 추론이라는 것은 과학 이론으로서의 설계 이론은 이 딜러가 속임수를 쓴 건지 아니면 이 딜러가 이 상대방과 사전에 짰는지 이런 것들 누가 이 속임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론이 아닙니다.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속임수가 이게 밑장빼기였는지 아니면 조작된 카드를 썼는지 이런 것들도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학문도 아니라는 거죠. 설계 추론 자체는 우리가 이게 설계인지 아닌지를 추론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한 오해가 그러면 설계자는 누구이냐, 그러면 그 설계 메커니즘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 그것은 비욘드 스코프이고 저희 설계론은 간단한 과학 이론으로서 설계가 디텍트할 수 있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포뮬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멘트를 하려다가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서 멘트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금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한 5분 정도 더 쓰셨는데요. 그래도 질문을 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 한두 분 정도만 받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다 아니면 마이크 켜서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단세포에서는 이렇게 필수 유전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넘어가는 어떤 이론은 어떤 게 있나요? 뭐 다세포에서도 그러니까 교수님 질문은 다세포 생명체로 넘어갈 때 어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이제 완벽하게 뭐가 이제 그 구색이 갖춰졌다 하면은 이 단세포 상태에서 다세포로 넘어갈 때 필수 유전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이 과정에서 전환에서 네, 어떤 게 또 그 밝혀졌나요? 제가 이제 본 바로는 이 카테고리 와이스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하는 DNA, RNA, 프로테인 굉장히 생명 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다 필수적인 유전자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세포 생명체에서 이제 조금 논의가 힘든 이유는 이제 그 세포가 죽는다고 해서 개체가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이센셜리티를 세포 타입마다 또 다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논의가 복잡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필수 유전자로 보시면 돼요. 네. 저도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 황 박사님 그 발표 내용 중에 이 common ancestry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지적 설계의 관점도 함께 받아들이시는 건데, 거기 이 다윈주의적 그 메커니즘에서 그 캔서 에볼루션이라든지 그 박테리아의 그 항생제 내성 이런 메커니즘들을 예를 드셨는데 하여튼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 에볼루션에 대한 에비던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매크로 에볼루션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축적됐을 때 매크로 에볼루션이 유발될 거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있나요? 뭐 그런 에비던스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그 메이저한 에볼루셔너리 트랜지션에서는 그런 디자인 인프루언스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커먼 앤세스트리와 커먼 디자인이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그런 어떤 지구의 역사, 그 히스토리 오브 라이프에서 굉장히 많은 메이저 체인지들이 있었는데 거의 생명 현상의 어떤 이노베이션과 같은 그 익스플로전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 설계 추론이 가능할 거라는 거. 저는 그 어떤 지적 설계의 그 흔적들이 그런 데에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큰 흐름은 이제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어떤 지금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이 대진화적 변화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 커먼 앤시스트리가 이제 토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제 드렸던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종의 경계의 범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 학자들의 입장은 이 종의 그 제리 코인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종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 역사를 보여주는 그 개념이라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상당히 바이어스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진화적 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세계관적으로 그것이 이제 주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비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루카에서의 어떤 그 다양화를 이 커먼 앤시스트리 안에서도 루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MRCA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텍사 안에서의 그 다양화. 거기서도 또 하나의 문제는 더 넘어야 될 게 있죠. 그 종의 경계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면은 커먼 앤시스트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게 이제 루카로부터의 커먼 앤시스트리인지 아니면 MRCA 수준에서의 그 커먼 앤시스트리인지 그 경계도 좀 분명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히 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굉장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인주의 진화론이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설계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설계 추론을 할 때 모든 설계를 다 디텍트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이저 이볼루셔너리 트랜지션에서 설계 추론을 함으로써 이제 설계를 과학 이론으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하나 말씀드렸던 어떤 종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좀 아티피셜한 개념이어가지고 데피니션도 굉장히 다양하고 바이올로지컬한 그 종의 개념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미를 통해서 이제 자손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또 종으로 정의하고 이게 조금 약간 아티피셜한 개념이거든요. 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 종을 뛰어넘는 이런 단어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고 싶고요. 하여튼 그 다인주의 메커니즘이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리미티드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현창기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아마 커먼 앤세스트리랑 그다음에 그 일종의 보통 소위 말하는 매크로 이볼루션이랑 이게 사실 두 개가 관련돼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설계론자 저도 마찬가지인데 커먼 앤세스트리에 되게 열려 있는 이유가 사실 그런 어떤 메이저 체인지 자체가 일종의 그 가이드드 이볼루션 그러니까 설계를 통한 어떤 이볼루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건 실제로 저희도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생물학자들도 사실 이런 그 어떤 특정한 테크닉을 가지고 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거 자체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커먼 앤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순히 다이내믹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종 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템포럴리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정보가 주입됐다거나 아니면 가이드드 이볼루션이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마 설계론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이랑 황 교수님의 입장이랑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예, 조민수 교수님이 또 이렇게 옆에서 참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지켜야 돼서 옆에서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황철 박사님 이쪽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적 설계 진영은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마이클 B처럼 이게 이제 공통조상, 그게 이제 단 하나의 공통조상이냐, 뭐 가수원 추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이제 마이클 B가 이제 그 지적 설계 쪽에서 그 레프트 쪽에, 뭐 우리가 레프트란 표현을 쓰기가 약간 애매하지만, 약간 레프트 쪽에 책에서 공통조상을 인정하는 거고, 바이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이렇게 그 같은 뉘앙스의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찬일 박사님도 이런 쪽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시고 결국 레프트든 라이트든 지적 설계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설계를 탐구하는 거는 공통된 거고요. 그다음에 신다인즈 진화론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하여간 약간 다른 뷰는 있지만 좋은 쪽에서 설계를 탐지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